안녕하세요. 오늘 문제는 전번주보다 많이 까다로웠을 거예요. 문제 수준은 똑같은데요. 평균이 내려갔어요. 평균만 내려갔지 실제로 전번주하고 비슷해요. 전번주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알면 이 내용을 전번주하고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전번주에는 평균이 80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균이 72점이고 전번에는 다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최고 점수가 92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똑같다고 하냐면 전번주에 60점 밑으로 맞으신 분 있던 거 없던가요? 없었죠. 다 60점까지 넘었죠. 그래서 오늘도 60점은 거의 대부분 다 넘었어요. 네. 그래서 문제 수준은 똑같은데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문제에서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틀릴 건 틀리고 맞출 건 맞춰가지고 평균 60점만 넘겨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시험장에 가면 점수는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어디서부터냐면 소득세예요. 소득세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까지예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몇 개 정도 나오냐면 일반 소득세에서 1개에서 2개,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 처음부터 비과세까지 2문제. 그럼 총 4문제 정도 나와요. 16개 중에서 4개 정도. 그럼 4문제를 맞추려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해 가셔야 돼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2024년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우리 중대사 시험이 아니라고 이런 걸 안 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와 급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는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많이 써요. 가장이란 말이 써요. 그럼 왜 이렇게 쓰냐면 어떤 것은 100% 틀리게 내놓고 어떤 건 50% 틀리게 내놔요. 그래서 틀린 강도가 더 센 걸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가장이라는 들어간 것 주면 틀린 것이 한두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더 많이 틀린 걸 답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1번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그럼 사망자의 소득이라는 이야기는 사망자가 소득이 있는데 세금 신고를 하고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인가 안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인가? 안 하고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이제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걸 먼저 하나를 얼른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해야 되는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가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멸 안 했으니까 사망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 의무를 질 것인가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야 되는가요? 상속인에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인이 돼. 그럼 혹시 이제 이 내용을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그대로 연결해 봐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있던 것을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부동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되는가요? 상속인에게.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는 누가 되고 상속인인데 상속인 중에 한 명이다 각자다.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 이제 재산세로 가보죠. 그럼 어떤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해버렸어. 그럼 사망했을 때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거고 상속인에게 물리는데 그때 상속인을 찾아갈 때 첫 번째는 누구로 찾고 등기한 상속인을 찾고 만약에 등기한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는 신고한 상속인을 찾고 등기도 신고도 둘 다 안 했으면은 너 하고 지목한다 했죠. 주된 상속인을 찾아서 세금을 물리시면 돼. 이 과정은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아. 소득세로 가보죠.
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해 버리면은 그 사망자의 소득 금액은 누가 승계를 받아서 상속인이 승계를 받아서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속인은 사망자의 소득도 세금을 내줘야 되고 상속인 자기의 소득도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상속인은 사망자 소득도 내가 대신 내줘야 되고 상속인 본인의 소득도 내가 신고를 해야 돼. 그럼 사망자 소득하고 내 소득하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신고하면 되고 구분하여. 자, 그럼 여기서요. 상속인의 소득과 사망자의 소득을 구분하여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를 오답으로 내는 거예요.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이제 상속인이 사망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언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부터 볼게요. 누군가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 언제 신고해야 되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결했죠? 그럼 이제 누군가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소득을 받은 상속인은 소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줘야 되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줘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납세 의무자 설명했고 또 세금 내는 날짜도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모두 다 상속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 재산세는 등기한 상속인, 신고한 상속인, 주된 상속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다 상속인이 내는데 세금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만 해주시면 돼. 그럼 이제 1번하고 관련된 거 이제 모든 상속과 관련된 거 모두 다 잡았어. 자, 2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여기서는 양도를 했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으니까 이제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팔아먹었으니까 세금은 그중에 한 사람이 신고한다, 각자 신고한다. 각자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틀렸네요. 거주자가 각자 이렇게 가야죠. 각자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각자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지문을 취득세에다 넣어봐.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했을 때는 세금은 취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된가요? 각자. 똑같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고? 각자 내야 되는 거고.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대로 나눠서 내는 거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눠서 그냥 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 똑같네요. 이제 주택이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은 세금은 누가 내는 거? 각자. 양도소득세, 부동산 하나를 공동으로 소유하다 팔아먹었으니까 누가 세금 내고? 각자. 연대 책임은 없다. 다 연대 책임 없는 거예요. 각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소득세에서 나오든 취득세에서 나오든 재산세에서 나오든 종합부동산 나오든 모두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신탁 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은, 그러면 신탁이란 이야기는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은 그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인가요? 맡겨놓은 사람의 소득인가? 맡겨놓은 사람. 그 맡겨놓은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고? 위탁자. 자, 그러면 위탁자예요. 보죠. 신탁 재산에 기속된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여기서 수익자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가요? 이 소득을 챙겨간 사람인가? 챙겨간 사람. 챙겨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세금을 내고 챙겨가놓고 세금 안 내고 죽어버리면 그 상속인이 내는 거고, 만약에 이 신탁 재산을 위탁자가 통제하고 있으면은 따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는가? 못 가져가겠는가?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가니까 그때 소득은 누가 책임을 지면 되고? 위탁자. 자, 그럼 여기까지는요. 수익자가 있으면 이 수익자에게 기속된 것으로 봐서 이 수익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동그라미 4번. 4번은 국내에 자산의 양도일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를 봐야 돼요. 국외 자산을 양도했다. 그럼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해서 국외 자산을 양도해서 우리나라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에 누구만 책임을 진다? 거주자. 그럼요. 여보세요. 거주자만. 자, 거주자만 하고 이제 이 사람 얼른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데 단 여기서 주의할 거 우리나라에 몇 년 이상 살았던 사람만 외국 것 팔아야 세금 내고 5년. 좀 해결됐네요.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하나여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해결했네요. 이제 5번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나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이렇게 딱 뜨는 순간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사람이 다시 몇 년 안에 팔아버리고 10년. 그럼 이제 중간에 증여받은 사람을 이제 두 사람 중에 하나로 고르세요. 부당한 행위라는 것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를 받았다. 특수관계인이 증여를 받았다. 부당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특수관계인이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 증여 자체를 인정받았다 그런가? 증여를 부인한다 그런가? 부인. 증여를 부인합니다. 그럼 증여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증여받은 사람이 팔았다는 이야기인가? 증여자가 팔았다는 이야기인가? 증여자가. 그러면 증여자가 팔았으니까 세금은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그런데 봤더니 부당한 행위다. 부정한 행위라는 이야기는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도 증여자와 나쁜 짓을 같이 했다 안 했다? 했다. 했으니까 수증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받은 자와 증여자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한 문제 가지고 납세 의무자하고 관련된 특수사항을 전부 해결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제부터는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리실 거예요. 자, 문제 2번.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그랬네.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이니까 어쩌다 벌어들인 소득이다. 계속 벌어들인 소득이다. 계속. 그럼 이거 사업소득이네요.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사업소득. 근데 단 하나 예외적으로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것은 요것만 무슨 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 부분만 기타소득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소득이에요.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로 받으면 사업소득. 내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잡히고 받은 것도 사업소득. 국외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것도 사업소득.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것만 기타소득. 그 이외 임대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자, 3번.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랬네요. 9개. 외국에 소지하는 주택은 요걸 상가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외국에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상가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가는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상가는 개수 제한 있던가 없던가요? 없어요. 금액 제한 없어요. 무조건. 상가는 무조건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안 한다? 한다.
한다. 아니한다가 아니라 과세한다. 무조건 과세한다. 외국에 있는 주택은 금액도 따지지 말고 개수도 따지지 말고 국외 소재 주택은 무조건 과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익사업 또 나왔네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의하고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의하고 발생하는 것은 너는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요. 이 소득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보겠습니다. 언제나 정답으로 유도되는 것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대의하고 받는 것은 기타 소득이다. 자, 3번.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소득은 요거는 국세로 보는 거야? 지방세로 보는 거야? 국세. 자, 국세. 국세 납세지는 어디로 잡고?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틀렸네.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고, 만약에 주소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내가 내 논과 내 밭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더니 임차인이 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면 거기서 받는 임대료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제 결손금 나왔네. 결손금은 두 갈래길이 있어요.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 주택은 가능. 자,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공제한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공제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반대로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올바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제 4번 문제로 가보죠. 똑같은 지문이네요. 주거용 건물 임대를 제외한, 그랬어요. 이제 그럼 어디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 말인가?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 요 2번 지문은 이건 특이한 내용이에요. 사업소득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본 소득하고 임대에서 본 사업소득과 임대에서 본 소득이 있으면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회계 처리할 때 하나로 묶어서 한다, 구분하여 한다. 구분해서. 그럼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학원 사업을 하신 분이, 학원을 경영하신 분이 부동산 임대까지 하면 학원에서 번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임대에서 번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나로 묶어버려라, 따로 해라. 따로 구분 표시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3번. 이제 조심하세요. 이제 3번은 조심해야 돼요. 3번은 이제 여기서는 거주자의 무슨 말이 뭐라고 어떤 말도 안 나왔네요. 자, 3주택 이상이고 3주택 이상. 근데 간주 임대료를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게 뭐란 말이에요? 뭘 나와야 되는데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부수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는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런 지금 언급이 없어요.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을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려면 간주 임대료 계산 1번과 2번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돼요. 이 조건 두 개가 동시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3주택 끝에가 이상, 3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보증금의 합계는 3억 원 초과 이상하여, 여기는 초과예요. 3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 충족이 돼야만 간주임대료 계산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주택은 3주택이 넘었지만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라는 걸 확인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죠.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안 되니까 간주임대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계산하려면 3주택도 넘어야 되고 보증금의 합계도 3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3억 초과 여부가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게 3주택을 계산할 때 소형주택,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이게 소형주택이에요. 소형주택은 포함해서 3주택이다, 빼고 3주택이다, 빼고. 자, 그 내용이 4번이에요, 이제. 간주임대로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이란 이 말은 거 소형주택이란 여기서도 조건 두 개가 동시 충족을 해야 돼. 면적은 얼마가 넘지 않아야 되고 40 이하. 자, 면적은 40 이하여야 되고 금액은 기준시가로 2억 원 이하여야 되고 기준시가 2억 이하 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은 소형주택으로 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5번. 5번은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네. 이제 주택에서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우리 소득이 총 수익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은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다 그러던가? 자, 이제 2천만 원까지는 알으셨어요. 2천만 원. 자, 뒤에. 자, 이하다 미만이다. 자, 그러면 이걸 모르면 시험 볼 때 2천만 원인 경우는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자, 이 뒤에 단서를 모르시면 시험에서 2천만 원짜리 내놔버리면 틀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2천만 원은 그러면 틀릴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이하다 미만이다. 책을 잘 봐보세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은 그러면 2천만 원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단서를 이하 미만을 모르면 문제는 한 문제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단서 조항을 세밀하게 봐야 돼요. 2천만 원은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해. 자,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을 해. 이제 분리과세 선택을 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보면 여기를 내면 틀릴 수 있는 분이 진짜 많아요.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짜리 세율을 적용해라? 14%예요. 14%짜리 세율을 적용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세금 신고는 그럼 분리과세를 적용했으니까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분리과세 소득만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그냥 하면 되고 5월 달에 똑같아요.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냥 신고하시면 돼.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 배울 때 과세 표준 요건이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세금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있다는 것은 세금이 없다? 세금이 있다? 있다. 있는데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주택 임대소득만 따로 띄어서 다음 내년 5월 달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문제 5번 가보죠.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조금씩 이제 종합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4번하고 5번은 정답률이 63%로 똑같아요. 그럼 이제 똑같이 이 지문이 이해되신 분은 이해가 되는데 안 되신 분은 똑같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 하나만을 보증금 그랬네요. 자,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보증금은 월 임대료라는 얘기인가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가? 간주 임대료.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만큼을 월 임대료 받은 것처럼 봐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보증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셔야 돼. 그럼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는 주택수가 여기서는
주택수가 몇 개가 넘어야 되고 3개. 3주택 이상이 돼야 되고 보증금의 합계는 얼마가 넘어야 되고 3억 초과. 3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조건 보죠. 여기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근데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그 이유는 왜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한다? 한 채밖에 아니니까. 주택수가 3주택이 넘어야 되는데 주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더란 이야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이 뭘 착각하냐면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해버리면, 기준시가가 12억이 넘어버리면 주택 하나일지라도 과세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주택이 하나일지라도 고가주택이 과세가 되는 것은, 그렇죠, 월 임대료일 때 그런 거예요.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월 받는 임대료, 보증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월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한 개일지라도 기준시가 12억이 넘는 집에 그 집을 임대하고 받은 월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거예요. 자, 밑에 걸 봐보죠. 주택을 2채를 가지고 있어요. 주택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월세, 나머지 하나는 전세.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보죠. 이 월세는, 자, 월세는 몇 개까지는 비과세인데 1개.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다? 2개.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세를 받았으니까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다. 이건 과세다. 또 뭐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의 형태로 그랬으니까, 전세 계약은 보증금이니까 보증금은 몇 개부터 과세고 3개. 3개부터 과세인데 여기는 주택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전세 계약은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월세 계약에 하여 받은 월 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택이 2개니까 3개라면 간주임대로 계산하는데 2개밖에 안 되니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3번. 주택수를 계산할 때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가보죠. 주택 임대소득에서 다가구는 원래 몇 개 집인데? 1개. 자, 1개. 1개의 주택인데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1개로 봐라, 여러 개로 봐라? 여러 개. 그때는 각각으로 봅니다. 여기는 주택 임대소득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계산해라 그랬던가? 무조건 1개.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1주택.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원래는 원래는 하나인데 단 다가구에 살고 있는 1가구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돼서 생활하고 있으면 1구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이제 재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다가구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 그럼 이 다가구 주택은 어느 법에서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자, 4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주택 임대니까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죠. 그럼 사업소득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합산하여. 단 주택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가 안 되면 분리해서 할 수 있다. 2천만 원 이하. 끝에 단서 잘 생각해.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2천만 원까지는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이제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만 세금을 신고한다? 안 해도 신고한다? 안 해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여 납세의무가 있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이거는
면세 사업이에요. 주택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돼요. 면세예요. 면세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면세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해요. 과세 사업장들은 그러면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것은 무조건 과세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것은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 6번 가보죠. 6번은 옳은 것 찾아라 그랬어요. 자, 외국에 소지하는 주택은 딱 두 글자로 생각하세요. 뭘로 본다 했는가? 상가. 상가는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과세. 무조건 비과세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3주택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2억이네. 그런데 여기서 받는 게 전세 보증금을 받았네요.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은 주택수는 주택수 3주택 이상이고 플러스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초과하면 간주임대로 계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3억 원 초과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2억밖에 안 되니까 총수에 산입할 필요 없다. 간주임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3번 똑같은 내용이네요. 주택 2개와 2개의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증금을 받았네. 자, 보증금.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주택에서 받은 보증금은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택은 2개밖에 안 되니까 간주임대로 계산할 필요 없다. 근데 상가는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안 한다? 상가는 세 글자로 상가는 무조건 무조건 상가가 나오면 무조건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상가는 개수가 2개일지라도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상가는 이렇게 2개만 되더라도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로 계산해서 총수익 금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상가라고 나오면 1개든 2개든 금액이 1억이든 10억이든 이런 거 묻지도 말고 상가는 무조건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주택 임대에서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이제 임대소득이네요. 임대라는 이야기는 주택 임대라는 이야기는 이미요. 이걸 팔았다는 이야기인가 빌려줬다는 이야기인가? 빌려준 주택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몰라. 실거래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거래가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준시가로 얼마가 넘었는가를 판단하고 12억 초과. 12억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라는 거. 기준시가로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하는데 여기 이제 함정. 그럼 이때 12억 여부를 따질 때는 매년 1월 1일 가격으로 잡아라? 12월 말일 가격으로 잡아라? 12월 말일이에요. 1월 1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잡으니까 12월 말일 현재 시점으로 해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 초과 여부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5번. 5번은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했어요. 그럼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해서 더 받아버리면 초과한 액수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한다. 추가로 받았으니까 추가로 더 받은 것, 그 더 받은 부분은 산입한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산입한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여기서는 올바른 걸 찾아라. 그래서 올바른 것은 어디가 있냐면 답은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면 풀어내셔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이제 다시 종합을 한번 해봐요. 자, 28회 때 나왔던 거 똑같은 질문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의하고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의하고 받으면은 기타소득.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제외하고 기타소득으로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걸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에서 벌어들인 것도 사업
사업소득. 먼저 공익사업을 뺀 나머지는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면 돼요. 자, 세 번째.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다. 이제 4번 조심하세요. 자, 4번. 부부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했어요. 자,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고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을 임대했네. 그럼 이제 주택 임대를 할 때, 주택 임대할 때 주택수 계산을 얼른 생각해. 자,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부부는 각각 계산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자,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잘 모르겠으면 한자를 생각하면 돼. 한자.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러니까 합산해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부부는 무조건 합산하여 계산한다. 부부는 합산하여 계산하니까 부부는 합산해서 몇 개까지만 비과세다. 한 개. 한 개까지만 비과세니까 여기는 부부가 각각 하나씩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집이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 부부는 한 사람으로 치니까 한 사람이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임대했으니까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자, 여기서 임대료를 받으면 아무 말 없이 임대료는 앞에가 무슨 글자가 하나, 한 글자가 생략돼 있어. 월. 자, 이게 생략돼 있어. 그럼 월 임대료는 주택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을 때는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하다. 과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하여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5번.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임대료를 받았는가요? 받은 것처럼 보는가요? 받은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실제로 예치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이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서는 세금 원천징수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배당금을 받으면 원천징수 됐다. 유가증권 주식을 샀다가 팔면 소득 정산 원천징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건 원천징수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주식을 팔면, 자, 제가 주식을 사다가 주식을 팔면 세금 내든가 안 내든가? 내죠. 뭔 세금 낸가요? 증권거래세, 소득세 아니에요. 자,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은행이 증권거래세를 떼는가요? 소득세를 떼는가요? 소득세. 내가 어느 회사에 배당을 받으면 증권거래세를 떼든가요? 소득세 떼든가요? 소득세.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개는 이자나 배당에서 받는 것은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가 됐어요. 원천징수를 이미 이행을 했어요. 그럼 원천징수를 했으니까 이자나 배당에서 받은 것은 간주임대료로 다시 포함해서 계산하면 세금을 몇 번 내게 되는가? 두 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로 받은 것과 배당으로 받은 것은 이미 소득세 정산이 됐으니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포함한다? 빼버린다? 빼버린다. 그러면 이것만 빼는 거지 유가증권 처분이익까지 빼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증권거래세가 납부된 거지 소득세가 계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이 부분은 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5번 무지 어려워요. 5번은 엄청 어려운데 이걸 모르겠으면 이 5번 지문은 계산 문제 연습을 하시면 5번이 풀려요. 이제 문제 8번으로 한번 가보죠. 이거 2020년 세무사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똑같은 내용인데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총 수익 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이하란 말을 썼죠. 주거용 건물, 주택을 임대하고 벌어들이는 게 2천만 원 이하면 세액 계산에 특례가 적용된다. 그럼 세액 계산에 특례라는 이야기는 특별히 다른 소득에 합쳐서 계산한다? 안 합치고 계산한다? 안 합치고. 그럼 이 말이고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특례가 적용된다 이 말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일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 이제 주택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 임대소득은 일개의 주택을 임대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여기서 주택 임대. 주택 임대소득이라 했으니까 무슨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가? 월. 그러면 월 임대료는 주택 한 개 가진 사람은 원칙은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맞았어, 이제. 과세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 주택이, 그 주택 하나가 기준시가 얼마가 넘으면 12억 초과. 자, 여기서 이제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 이 집은 이제 한 개일지라도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로 바뀌죠. 그 다음에 또 그 집이 하나일지라도 이 주택이 외국에 있는 집이라면 주택이 하나 뭘로 바뀌니까? 상가로 바뀌니까 너도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일개의,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문제 지문을 약간 꽈볼게요. 국내 소재 주택, 국내 일개, 국내 하나만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만 소유한 사람이 월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과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틀렸죠? 왜 틀렸는가요? 12억 초과가 되면 과세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거에다 속아버리면 안 돼요. 외국 것은 하나일지라도 무조건 과세인데, 국내 우리나라에 소지하는 주택은 하나 있는 경우는 과세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요, 12억이 넘으면 국내 것도 과세할 수 있어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주택은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과세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동그라미 3번. 주택에 보증금을 받으셨어요. 자,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빨리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조건 얼른 생각해야 돼요. 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3주택 이상 3억 초과. 3주택 이상이고 3억 원을 초과하면, 두 개 조건 말했죠. 두 개 충족했으니까 특례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총수익금에 의해서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3주택이 넘고 3억을 초과했을 때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가 계산된다. 원칙은 안 되는데 원칙은 안 되는데 몇 개 넘고 3개 넘고 금액 3억이 초과됐으니까 특별히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4번. 이제 전전세가 딱 나오면 남의 집을 제가 빌려가지고, 남의 집을 빌렸으면 빌린 집을 또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다, 빌려줄 수 없다? 있다. 그러면 내가 임차인이요. 그럼 임차인이 다른 사람 집을 빌려가지고 빌린 집을 또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내가 임대료를 받았으면 나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간다. 왜? 임대료 받은 집이니까 그것도 주택수에, 임차인의 주택수에 포함하겠습니다. 이제 5번. 이제 5번 질문은 이제 좀 특이해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그럼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주택 임대소득이 총 얼마 이하이면, 2천만 원 이하이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신고해라, 따로 신고해라? 따로 신고할 때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등록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등록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다가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두 개를 동시에 했을 때, 지방에도 하고 국세청에도 하고 두 군데다 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전체 받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몇 프로를 빼줘라 그랬는가? 등록을 했으면 몇 프로? 60%. 등록을 했으면 60%를 계산해주고,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몇 프로만? 50%. 그 10% 차이예요. 등록을 했으면 60%, 등록을 안 했으면 50%. 그다음에 등록을 했으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야 될 소득 공제가 있는데 거기서 공제를 못 받으면은 분리과세 임대소득에서 추가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를 더 빼주고 4배.
400 추가로 200이 아니라 400만 원을 추가로 빼주고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필요경비 50% 추가로 200만 원밖에 안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지문은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다른 지문을 다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제 문제 9번으로 한번 가보죠. 9번은 지금까지 이제 풀었던 지문들 중에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56%밖에 안 돼. 배운 지문인가 배우지 않았던 지문인가 보세요. 추계 배운 적 없죠. 딱 하나 지문 나오니까 배운 적 없으니까 추계라는 이야기는 내가 실제로 계산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계산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안 했다는 소리예요. 내가 계산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그럼 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 금융수익은 그랬어요. 금융수익. 여기서 금융수익은 무엇과 뭐에서 발생한 소득? 무슨 소득과 무슨 소득? 자, 무슨 소득과 무슨 소득? 이자와 배당에서 받는 소득은, 자, 이자와 배당에서 받은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이 받은 거죠.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이 그 사람에게 이자나 배당 얼마를 주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정부가 알겠는가요? 모른 척 해버리겠는가? 모른 척 해버리죠. 그래서 추계 계산할 때는 금융수익을 빼주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똑같이 계산하는데 추계로 계산할 때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이 지문이 처음 본 지문일 거예요. 그래서 추계 계산할 때 이 말은 내가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 사람이 계산 안 하니까 정부가 간략하게 빨리 추측해서 계산해 줄 때 이 경우는 금융수익은 계산해 주지 않아요. 나머지는 똑같이 계산하는데 금융수익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안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금융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로 계산할 때 이미 이 사람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당했더라도 그 부분도 세금을 또 물려버린다 안 물린다? 또 물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추계 계산할 때는. 자, 두 번째 1번만 비껴가면 이제 풀 수 있어요.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다. 주택이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다. 자, 2번은 이제 해결했죠. 주택이 몇 개가 넘어야 간주임대로 계산하니까 3개. 자, 3번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그러면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3주택 이상이고 3억 초과해. 이 3주택 이상에는 소형주택은 포함한다? 제외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문이에요. 이제 4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였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과세한다. 다 앞에서 배웠던 지문인데 갑자기 정답률 56% 떨어진 거예요.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그럼 분리과세도 앞에서 신고한다, 신고 안 한다? 한다고 하겠잖아요.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로 선택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뿐이지 세금을 신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세금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또 주거용 건물 임대를 제외. 이것도 뵀죠?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를 제외했으니까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1번 지문이 헷갈려서 틀렸다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1번에 답을 하신 분이 반절 정도가 1번에서 답을 했어요. 이제 뭘 착각하셨냐면 9번에 1번을 답하신 분은 제가 문제 풀 때 요령을 알려준 게 있죠. 1000번 지문이 나 좀 답이라고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손을 잡아라, 잡지 말아라. 근데 잡으셨잖아요. 잡는 순간 어디로 간다? 내년으로 간다.
잡는 순간 합격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지문은 무조건 처음 본 지문이 나오면 일단 무시해버리고 눈 감고 처음 본 지문이 딱 나한테 말 걸면 너 싫어 너 싫어 하고 제껴버리라는 이야기야. 먼저 제껴놓고 가야 되는데 이거 처음 본 거네. 금융수익을 무조건 빼지. 그러고 금융수익을 빼려고 그래. 추계로 계산할 때는 금융수익을 안 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는 금융수익을 빼고 계산하지만 추계로 계산할 때는 금융수익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 10번. 자, 문제 10번은 정답률이 81%예요. 이렇게 계산 문제를 풀하겠는데도 81%나 풀었어. 엄청나네요. 이렇게는 많이 맞췄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풀었는지 찍었는지 한번 봐보죠. 문제에서 2025년도치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제 연도를 잘 봐야 돼요. 2025년.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그럼 2년이죠. 그런데 우리는 2년치를 구해라, 1년치만 구해라. 1년치. 그럼 월 임대료는 1월 1일부터니까 몇 개월이다? 12개월. 그럼 월 임대료는 총 1200만 원입니다. 1200. 그다음에 보증금은 자 이제 여기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이게 상가인지 주택인지를 꼭 보고 풀어야 돼요. 상가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상가는 보증금에서 무엇을 빼라 그랬던가요? 건물 취득 가격을 빼고 건물 취득 가격을 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뭐하고? 곱하기 81% 맞췄다니까요. 지금 답만 외워가지고 풀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자율을 곱하고 이자율. 그다음에 지금 이 계산은 추계 방식인가요? 내가 계산하는 방식인가요? 추계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여기서 빼기 금융수익을 빼주는 거예요. 자, 이 금융수익을 요거를 뺄 때는 추계 계산할 때는 이 금융수익을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이제 식으로 보니까 이제 알 수 있어.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보증금은 얼마? 보증금 5억. 건물 취득 가격 2억. 다른 거 없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자율 6% 빼기 금융수익 중에 이자는 이미 소득세 정산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안 됐다. 그럼 빼기 할 때 300을 뺀다, 100만 뺀다. 100만 뺀다. 됐죠 이제? 여기까지 됐어. 그럼 5억에서 2억을 빼니까 3억. 3억에 6% 36, 18. 1800에서 100을 빼니까 1700. 그럼 여기서요. 월 임대료 1200에 간주 임대료 1700 더하니까 2900. 2900이 있네요. 이 문제는 10번은 81%가 맞췄는데 지금 몇 분 빼고 다 맞췄어요. 이미 풀어본 문제라 답만 외워서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장에 가면 절대 똑같은 숫자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말고 다른 걸 보면 알아요. 자, 이 문제를 보면 풀 수 있겠는가? 자, 이건 34회 기출문제. 34회 기출문제니까 이것도 80% 정도 정답률이 나왔어야 돼요. 11번은 정답률이 81%예요. 책에 있는 계산 문제니까 답을 또 외워서 풀어서 맞췄어.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는 주택이요. 이제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에요. 하나는 상가, 하나는 주택. 자, 여기서도 2025년치 총 수익 금액을 구해봐라. 자, 총 수익 금액. 이제 먼저 월. 그런데 기간을 잘 보죠.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1년이죠. 그럼 여기 계산하니까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총 얼마? 1,800. 1,800. 이제 주택수가 뭐죠? 주택은 A주택, B주택, C주택이고 보증금이 3억이 초과됐네. 3억이 넘고 주택수가 3개 이상이니까 간주임대로 계산하려고 했더니 소형주택이 있는가 봐. 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이면 이거 소형주택이네. 그래서 이 집은 소형주택이니까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주택수에서 빠진다. 그럼 주택이 몇 개밖에 안 된다? 2개. 2개밖에 안 되니까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총수익 금액은 1,800. 그래서 1,800. 3번 그대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임대소득하고 관련된 기출문제 2개를 봤어. 이거 그냥 답을 애워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 큰일 나요. 시험장에서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제 간주임대료를 한번 직접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여기서 면적이 자, 이제 요 면적이 40이 아니라 여기가 60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럼 B주택이 면적이 60이면 간주임대로 계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죠. 자, 그럼 해봐요. 이제 풀 수 있겠는가? 이거를 60으로만 바꿔놨으면 아마 정답률이 10% 나왔을 거예요. 간주임대로 계산.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얼마를 빼고 3억을 빼고 곱하기 몇 프로? 60% 곱하기 60% 곱하기 이자율 빼기 금융수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보증금에서 보증금 다 더하니까 얼마? 9억. 9억에서 자 보증금 전체에서 9억에서 얼마를 빼고 3억을 빼고 곱하기 60% 곱하기 이자율. 이자율 몇 프로? 4%. 그 다음에 이자율 4%인데 이제 금융수익이 있는가 봐. 여기서 금융수익 주어졌는가 안 주어졌는가? 안 주어졌죠. 없으니까 0. 자, 계산. 9억에서 3억을 빼면 6억 곱하기 60% 곱하기 4%. 그러면 1,440. 자, 1,440입니다. 1,440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 월임대료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800. 자, 그럼 2개를 더해. 2개를 더해보니까 3,240. 답이 있네요. 엉터리로 풀었는데 답이 있어버리네. 제가 이 문제를 여기다가 40이 아니라 60으로만 바꿔놓고 밑에 보기를 그대로 놔두면 전부 다 1,800에다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을 정확하게 식을 알으셔야 돼요. 정확한 식을 알고 풀어야지 그냥 대충 책에 있는 걸 애워가지고 시험장에서는 애워서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내요. 기출문제 똑같은 기출문제 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바꾸든지 상황을 바꾸든지 뭔가를 바꿔놓고 문제를 내니까 그걸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12번. 12번은 정답률이 69%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최고 난이도가 낮은 건데. 모두 몇 개인가? 개수로 물어봤어. 개수로 물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 자, 여기서 이제 함정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걸 전제 조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은 양도 대상. 부동산 임차권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등기된 것만 대상이다. 안 돼 있어도 대상이다. 된 것만.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대상은 아니다. 이제 영어권. 영어권은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 대상. 이제 이축권. 이축권은 문제 풀 때 이축권의 문제를 풀 때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냐 안 했냐 이걸 봐야 돼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으면 너는 무슨 소득? 별도로 평가했으면 기타 소득.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를 안 했으면 양도소득. 그럼 이제
여기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게 몇 개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전세권하고 영어권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예요. 세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권은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양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13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봐라 그랬네요. 자, 무상 이전은 양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권리 중에서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 대상이 된다. 영어권은 함께 토지 건물과 영어권이 같이 움직이면 양도 대상이다. 이제 4번은 모르겠네. 4번은 모르겠네.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지문 올라가서 봐. 이게 국내 건지 국외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죠. 등기되지 않는 그랬으니까 너는 양도 대상이 아니다. 그럼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배타적으로 요 말이 나오면 주식에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배타적으로 이용한다 이 말은 회원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회원권. 그럼 각종 회원권은 양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제 14번까지 가보죠. 14번은 이제 정답률이 100% 나왔어. 13번도 100%였어요. 14번도 100%예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양도라는 것은 넘겨주고, 내 물건을 넘겨주고 대가관계가 있어야 양도다, 없어도 양도다. 있어야 양도다. 그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됐어요.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됐으면 양도가 아니다. 자, 두 번째,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 그랬네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그러면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양도를 하면 안 돼요. 양도를 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앞에 누가 나와 있는 걸 봐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에서 채무 인수 부분은 원래는 증여, 확인되면 양도.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니었을 때 채무 인수는 무조건 양도. 앞에 당사자를 확인하고 문제 풀으셔야 돼요. 이제 3번, 양도 담보라는 말이 나오면 원칙은 양도가 아닌데 변제에 충당이 되면 너는 양도. 변제 충당이 되는 것만 양도. 변제 충당이 되는 것만 양도. 매매 원인 무효소, 소송에 의해서 원위치 환원. 소송에서 팔았다가 소송에서 다시 되찾아 버리면 양도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는 양도.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는 양도인데 본인이 내가 내 물건을 다시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는 양도예요. 그런데 내가 내 물건을 다시 경매로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15번도 양도 대상이니까. 자, 양도 대상. 여기는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어요. 아닌 걸 고르라 그랬어요. 자, 1번. 보류지로 충당. 그럼 보류지로 충당은 양도? 아니다. 아니고. 토지 상환 채권은 양도. 재산 분할은 양도? 아니다. 재산 분할은 양도 아니다. 현물 출자는 양도. 현물 출자는 양도. 여기까지는 다 풀어. 자, 이제 그러면 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자,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업자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바뀌는 거예요. 양도는 양도인데 종합소득세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종합소득세 대상이니까 이것도 X라고 하셔야 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으셔야 돼. 그래서 15번에서 미음번 해석이 잘못되시면 정답률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역은 탈락.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혹시 문제에서 대상인 걸 찾아놨더라면 실제로 반성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 이 박스 문제 나올 때 반드시 내가 분석하고 확인하고 답하고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연습을 하셔야지 안 하면 시험장에서 늦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대상이 아닌 거, 양도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것도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이것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16번부터는 잠시 쉬었다 가는데 정답률 엄청 낮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잠시만 쉬었다 진행을 하죠.